새벽 4시 11분 강원 산악지대의 눈발은 손바닥을 스치는 쇳가루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통신이 끊긴 소대가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믿지 않았던 단 한 명의 판단이 있었다. 어둠 속 눈을 가른 손전등 후광 안에서 박정우 이등병이 멈춰 서며 중얼거린다. 분명 여기로 간 게 아닙니다. 발자국이 바뀌었습니다. 뒤따르던 김동혁 상병이 짜증을 섞어 외친다. 정우야, 너 신병 맞지? 내가 뭘 안다고 길을 틀어? 그때 멀리서 쿵 하는 눈사태 잔향이 산을 울린다. 만약 그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순간 모두가 함께 묻혔을 것이다. 이등병은 떨리는 숨을 참고 고개를 든다. 상병님, 소대장님 발자국이 아닙니다. 누군가 끌려간 겁니다. 그날 새벽 신병 하나의 직감이 산 아래의 진실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58분 중대 지휘소의 낡은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끝없이 흘러나왔다. 3소대와의 교신이 끊어진 지 벌써 40분이 넘었다. 당직 사관인 이승호 중위는 무전기 손잡이를 꽉 잡고 화이트 3, 화이트 3 응답하라를 반복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관측소에서 보내온 마지막 보고는 오후 11시 20분에 정상 근처 강풍, 시계 불량, 이상무라는 짧고 건조한 메시지가 전부였다. 막사 밖에서는 강원도 산간 특유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고 기상대 보고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극한 상황이었다. 대대 상황실에서도 감감무소식인 채로 시간만 흘러갔다. 중대장인 박민수 대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탐색조 편성을 명령했다. 최소 인원으로 가되 산악 경험 있는 놈들로 뽑아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선발된 4명의 탐색조에는 백두산 훈련을 다녀온 김철호 상병과 강릉 출신으로 등산 경험이 많은 최동훈 일병, 그리고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박정우 이등병도 포함되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아직 본격적인 산악 훈련 경험이 부족했지만 달리기에서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체력이 좋고 어둠 속에서도 멀리 보는 시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급하게 선발된 것이었다. 탐색조가 막사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철모 틈새로 파고들며 얼굴을 날카롭게 때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코 안쪽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김철호 상병이 배낭끈을 조이며 장비를 점검하고 정우야, 오늘은 진짜 장난 아니다.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떨어지면 찾기 힘들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우 이등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김 상병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20kg가 넘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단단히 메고 뒤를 따랐다. 산등성이로 올라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져 마치 작은 얼음 조각들이 얼굴에 박히는 것 같았다. 시야는 손전등, 불빛이 닿는 10m 거리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나침반도 강한 바람 때문에 계속 미세하게 흔들려 정확한 방향을 잡기가 힘들었다. 30분을 힘겹게 올라간 능선 지점에서 김 상병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전등을 땅에 비추며 눈을 치워내기 시작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모든 탐색조원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분명히 군화의 깊은 자국이었지만 문제는 그 방향이었다. 원래 3소대가 관측소로 이동할 예정이던 북동쪽 정상 방향과는 정반대인 남서쪽 협곡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에 거의 지워져가는 발자국들은 간신히 부츠의 앞코 윤곽과 뒤축 자국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희미했다. 이상하네. 왜 저쪽으로 갔지? 지도상으로는 저쪽은 절벽이라 내려갈 수도 없는데. 김 상병이 중얼거리며 지도를 꺼내 확인했다. 최동훈 일병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요? 라고 물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다른 조원들과 달리 조심스럽게 협곡 쪽 가장자리로 다가가 귀를 바람 방향으로 기울였다. 그때 눈보라가 잠시 약해지는 순간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금속성 울림이 들려왔다.
마치 철모나 소총이 바위에 부딪히거나 끌리는 소리 같았다. 김상병님, 저쪽 아래에서 소리가 납니다. 박정우 이등병의 외침에 탐색조 전원이 즉시 긴장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그 순간 협곡 아래 깊숙한 곳에서 또다시 같은 금소금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1980년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는 당시 국군에서도 악명 높은 지옥 구간으로 통했다. 해발 1200m 고지에 철쭉 군락지와 화강암 바위 틈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평지 1km를 가는 거리를 이곳에서는 3km를 돌아가야 했다.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1km 이동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특히 이 지역은 서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혀 갑작스런 폭설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 기상청 예보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당 5cm씩 눈이 쌓이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날 3소대에게 내려진 임무는 비교적 단순한 야간 기동로 점검이었다. 새로 개척한 산악 기동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지뢰, 내설 가능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기상 악화로 모든 상황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3소대를 지휘하는 김동석 준이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강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명령받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측 불가능한 악천후의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부대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노환 PRC-6 계열 휴대용 무전기였다. 이 장비는 평상시에도 습기에 약해 통신이 자주 끊어졌는데 눈과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취약했다.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전파 음영 지역이 많아 3km만 떨어져도 교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박정우 이등병은 입대한 지 겨우 72일밖에 안 된 완전한 신병이었다. 경험도 적고 혹독한 산악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었다. 민간에서 산악구조대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 덕분에 발자국 분석, 경사면, 판독, 바람 흐름 파악의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지리산과 설악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익힌 야생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탐색조에 포함된 대부분의 병력은 영하 18도의 혹한 속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예민해진 상태였다. 김철호 상병은 평소 체력이 좋았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최동훈 일병은 고향이 부산이라 이런 추위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머지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민수 중대장은 상황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해 뜨기 전에 무조건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이 추위에 밤새 밖에 있으면 동사자가 생긴다는 엄명을 내렸다. 탐색조는 총 9명으로 편성되었다. 조장은 15년 경력의 이병철 중사가 맡았고 김철호 상병이 부조장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경험이 다양한 일병과 이등병들로 구성되었다. 각자 72시간용 건식, 전투식량과 침낭, 그리고 응급처치용 의료품을 휴대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다. 실종된 3소대 12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탐색조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추위에서 하룻밤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더욱이 3소대가 왜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위치와 실제 발견된 발자국의 방향이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협곡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소리는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 소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탐색조가 가파른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원래 3소대가 이동했어야 할 북동쪽 정상 방향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깨끗한 눈밭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눈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 모든 것을 하얀 담요로 덮어버렸고 사람이나 장비가 지나간 흔적은 20분만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였다. 바람도 점점 강해져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이병철 중사가 나침반을 보며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렸을 때였다. 박정우,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협곡 쪽 가장자리로 다가가 눈을 손으로 치워내며 땅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다른 조원들이 정상 방향만 주시하고 있을 때 그는 혼자서 다른 각도로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다. 5분 정도 집중해서 살펴보던 그가 갑자기 여기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모든 탐색 조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박정우, 이등병이 가리킨 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끌린 자국이 협곡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자국은 여러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함께 끌 때 생기는 특유의 형태와 매우 유사했다. 폭이 50cm 정도 되고 중간중간 깊게 파인 부분도 있었다. 이거 보급품이나 부상자를 옮길 때 생기는 자국 같은데요. 박정우,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김철호 상병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야, 그럴 리가 없어. 김준희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명령받은 경로를 함부로 바꾸실 분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동훈 일병도 동조했다. 맞아요. 3소대는 항상 정확하게 움직이는 부대잖아요. 설마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하지만 박정우, 이등병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 상병님, 이 끌린 자국은 분명 최근 것 같습니다. 눈이 완전히 덮지 못했거든요. 그가 손전등을 비추며 자세히 설명했다. 탐색조 내부에서 첫 번째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병이 발견한 단서를 믿고 위험한 협곡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정상 방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병철 중사는 지도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협곡 쪽은 지도상으로 절벽이야. 내려가기도 어렵고 올라오기는 더 어려워. 그가 손전등으로 지형도를 비추며 말했다. 김철호 상병도 맞장구 쳤다. 중사님 말씀이 맞아요. 김준희님이 부하들을 그런 위험한 곳으로 데려갈 리 없어요. 하지만 박정우, 이등병은 여전히 의문스러워했다. 그럼 이끌린 자국은 뭐죠? 그리고 아까 들린 금속 소리는요? 그의 말에 다른 조원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다. 기온은 계속 떨어져 이제 손가락 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코와 귀는 감각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짓누르듯 몰아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중간에 휴대하던 PRC-6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끝없이 흘러나왔다. 이병철 중사가 무전기를 붙잡고 브라보 1 화이트 탐색 중입니다 라고 호출했지만 중대장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다. 전파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이었다. 시간이 없다. 지금 결정해야 해. 이병철 중사가 초조하게 말했다. 해가 뜨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이 추위에서 더 오래 있으면 탐색 조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 순간 협곡 아래 깊은 곳에서 두 번째 금속성 울림이 다람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모든 조원이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위에 철모를 두들기는 것 같은 규칙적인 소리였다. 저거 신호 같은데요? 박정우, 이등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탐색조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안전하지만 흔적이 없는 정상 쪽을 택할 것인가? 위험하지만 유일한 단서가 있는 협곡 쪽을 택할 것인가? 탐색조가 박정우, 이등병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곡 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하늘에서는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눈발과는 차원이 다른 대설이었다. 시간당 8cm씩 쌓이는 눈 때문에 무릎 위까지 빠지게 되었고 탐색조의 이동 속도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 속에 발이 깊숙이 빠져 빼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 때문인지 PRC-6 무전기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다. 이병철 중사가 아무리 채널을 돌리고 안테나를 조작해도 중대와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브라보 1 응답하라는 호출을 반복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은 듯한 정적뿐이었다. 이제 탐색조는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다. 지도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습기와 눈 때문에 등고선이 흐릿해져 정확한 지형 파악이 어려워졌고 손전등
불빛으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강한 바람이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길잡이 역할을 하던 나침반마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북과 진북의 차이도 제대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둠 속에서는 5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협곡인지 절벽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수십 미터 아래로 미끄러질 위험성이 매우 컸다. 김철호 상병이 앞서가며 지팡이로 땅을 찍어가며 안전을 확인했지만 발밑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탐색 조원들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동훈 일병은 이미 숨을 헐떡이며 중사님, 이러다 우리까지 실종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조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자 박정우, 이등병의 주장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신병 말 듣고 이 꼴이 됐잖아. 처음부터 정상 쪽으로 갔어야 했어. 하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김철호 상병도 답답한 표정으로 정우야, 내가 확신한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 거냐? 라고 다그쳤다. 모든 시선이 박정우, 이등병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렸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중사님,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누군가 끌려간 것 같습니다. 발자국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모든 조원이 다시 긴장했다. 두 겹 발자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가거나 업고 간 흔적일 가능성을 의미했다. 뭔 소리야? 두 겹이 뭐야? 이병철 중사가 급하게 물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손전등을 켜며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발자국 하나씩 찍히는데 그 자국은 같은 자리에 두 번 밟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끌거나 업고 가느라 균형을 잡으려고 한 발로 두 번 디딘 것처럼요. 그 말을 들은 조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라 심각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부상자가 있거나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병철 중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다. 좋아. 그럼 계속하자.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탐색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단순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구조작전이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모든 조원을 짓눌렀다. 협곡 아래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금속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가 구조 신호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협곡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눈발은 이제 얼굴을 날카롭게 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숨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다. 손가락은 두꺼운 군용 장갑 속에서도 감각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고 발가락도 마찬가지였다. 제대로 된 등산 장비도 없이 가파른 60도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은 거의 내 발로 기어가는 수준이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발밑에 눈이 무너져 내렸고 균형을 잡기 위해 바위나 나뭇가지를 붙잡아야 했다. 차가운 바위를 맨손으로 움켜쥘 때마다 손바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30분쯤 내려갔을 때 최동훈 일병이 발을 헛디뎌 그대로 10m를 굴러 내려갔다. 으악. 그의 비명소리가 협곡에 메아리쳤다. 다행히 바위에 걸려 멈췄지만 왼쪽 팔을 크게 다쳤다. 김철호 상병이 급히 내려가 그를 부축했다. 동훈아, 괜찮냐? 최동훈 일병은 이를 악물며 아프긴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김 상병님이라고 대답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팔을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병철 중사가 응급처치를 하며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전체 이동 속도는 더욱 늦어졌고 체력 소모는 극에 달했다. 부상자까지 생긴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중사님, 정말 돌아갑시다. 이러다 우리 모두 죽어요. 한 조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조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정우 이등병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흔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중사님, 발자국이 여기서 또 꺾였습니다. 누군가가 부축당한 형태로 보입니다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에도 그의 관찰은 정확했다. 눈을 치워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은 흔적과 함께 한쪽으로 몸을 기댄 듯한 자국이 뚜렷했다. 그 말에 모든 조원의 표정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정말로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럼 정말 삼소대에 부상자가 있다는 거냐? 이병철 중사가 물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흔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한 명은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절벽 같은 바위 틈을 통과하면서 탐색 조원들은 더욱 지쳐갔다. 옷은 눈에 젖어 무거워졌고 체온은 계속 떨어졌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말을 할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꽁꽁 얼어붙은 협곡의 바닥을 건너면서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얼음 위에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김철호 상병이 앞서가며 조심해. 여기 빙판이야 라고 경고했지만 모든 곳이 위험했다. 1시간 반을 이런 식으로 움직인 끝에 탐색조는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체력은 바닥났고 정신력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못 가겠어요. 우리도 죽겠어요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때였다. 강한 바람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사람의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며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잠깐 들어봐. 이병철 중사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모든 조원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몇 초 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이야. 정말 사람 목소리야. 김철호 상병이 흥분해서 말했다. 탐색 조원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마침내 그들이 찾고 있던 삼소대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이병철 중사가 헤드랜턴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쳤다. 하얀 눈더미 아래에서 국군 동계복의 특유한 올리브 그린 색깔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여기야. 여기 있어. 김철호 상병이 외치며 급히 달려갔다. 탐색조 전원이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이 장갑 틈새로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5분 만에 한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삼소대 부소대장인 최영수 하사였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로 눈더미에 반쯤 묻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다행히 호흡은 미약하게나마 계속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더 많은 사람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계속 파보니 김동석 준이와 병사 3명이 함께 쓰러져 있었다. 모두 의식을 잃었거나 반의식 상태였다. 김준이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았고 병사 1명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병철 중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대략적인 경위가 드러났다. 삼소대는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협곡 쪽으로 잘못 들어선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강한 바람 때문에 경사로에서 함께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였다. 김동석 준이는 마지막까지 부상당한 병사들을 부축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탈출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재빨리 각자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병답지 않게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다. 김 상병님, 이분은 맥박이 약해요. 지금 바로 들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평소 같으면 신병이 먼저 나서서 지시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었다. 다른 병사들은 그의 판단을 믿고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 시작했다. 박정우 이등병은 이제 신병이 아니라 현장 지휘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최일병님은 저쪽에서 김준희님을 부축해줘요. 이 병사는 머리 부상이 있으니까
목을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그의 지시는 명확했고 합리적이었다. 모든 사람을 눈더미에서 완전히 파내고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한 은박담요를 씌우는 데까지 20분이 걸렸다. 김철호 상병이 응급처치용품에서 꺼낸 은박담요는 체온 보존에 필수적이었다. 부상자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최영수 하사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여기가 어디냐? 라고 중얼거렸다. 하사님, 저희 탐색조입니다. 괜찮으세요? 박정우 이등병이 다가가 물었다. 최 하사는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아, 너희가 찾아왔구나. 준이님은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다. 다행히 김동석 준이도 의식을 되찾았지만 다리 부상 때문에 혼자 걸을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순간 갑자기 PRC-6 무전기에서 잡음이 사라지며 중대장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화이트 탐색조. 브라보 1이다. 응답하라. 이병철 중사가 급히 무전기를 잡았다. 브라보 1, 이곳은 화이트 탐색조입니다. 3소대 발견했습니다. 부상자 다수 발생. 즉시 의무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중대장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잘했다. 위치를 알려라. 지금 의무병과 함께 지원 나간다. 마침내 구조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구조 신호가 중대 상황실에 전해지자마자 강민수 중대장은 즉시 지원조 투입을 명령했다. 의무병 2명과 경험 많은 부사관들로 구성된 8명의 지원조가 들것과 응급처치 장비를 가지고 협곡으로 향했다. 그들은 탐색조가 남긴 표시를 따라 1시간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박정우 이등병은 동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부상자들의 체온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체온까지 나누어주며 김동석 준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준이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원조가 올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영수 하사도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이등병,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조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은박담요로 감싸여 있었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의무병이 급히 김동석 준이의 상태를 점검했다. 다리 골절이 의심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빨리 후송해야겠어요. 김동석 준이는 들것에 실리기 전 힘겹게 눈을 뜨며 박정우 이등병을 바라봤다. 이등병 맞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신병이 이런 곳을 찾을 수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박정우 이등병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발자국이 알려줬습니다. 준이님, 그 순간 김동석 준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2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신병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까지는 총 3시간이 걸렸다. 가파른 협곡을 들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원조와 탐색조가 힘을 합쳐 한 명씩 차근차근 옮겨갔다. 다행히 모든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김동석 준이는 다리 골절과 경미한 동상, 최영수 하사는 가벼운 뇌진탕과 동상, 나머지 병사들도 크고 작은 타박상과 동상 정도였다. 중대 막사로 복귀했을 때는 이미 새벽 6시가 넘어 있었다. 모든 대원들이 기진맥진해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무언의 동지애를 확인했다. 기쁨과 허무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밀려왔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극한 상황을 겪었다는 허탈감이 교차했다. 김철호 상병은 갑자기 울음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가 해냈다고 중얼거렸다. 다른 조원들도 비슷한 감정이었는지 조용히 웃음을 짓거나 눈물을 흘렸다. 박정우 이등병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로 3소대를 찾아낸 것이. 그날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누구도 박정우 이등병의 관찰이나 의견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선임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다. 정우 이등병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신병인데도 정말 대단해 하는 말들이 부대 곳곳에서 들렸다. 며칠 후 박민수 중대장은 그를 따로 불러 내 판단과 관찰력이 이번 구조작전의 핵심이었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박정우 이등병의 활약은 공식 보고서에 초기 발견의 핵심 요인으로 명확히 기록되었다. 대대장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박정우 이등병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라고 항상 대답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가 되었을 때 박정우는 국립공원 산악구조대의 베테랑 대원이 되어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그날 새벽의 기억을 또렷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겨울철 조난사고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20년 전 그 협곡을 떠올렸다. 1980년대 군 생활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그는 늘 그날의 새벽을 가장 먼저 꺼내곤 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신병이 무슨 판단을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발자국 하나에 걸었던 용기가 결국 모두를 살렸어. 지식이 아니라 직감이었는데 말이야. 그는 당시의 냄새와 바람, 눈의 차가운 감촉까지 아직도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석 전 준위와는 지금도 명절마다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김 전 준위는 제대 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 함께 구조된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영수 전 하사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당시 머리를 다쳤던 이상우 전 일병은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대 후에도 겨울철 폭설 소식만 들리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뉴스에서 강원도에 눈 많이 온다던데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때 함께 살아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평생에 걸친 끈끈한 인연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기억이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새벽 말이다. 박정우는 종종 산악구조 현장에서 젊은 대원들에게 그날의 교훈을 전해주곤 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지. 그의 말에는 20년간 쌓인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느 겨울 저녁, 텔레비전에서 군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오자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날 저는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찾았습니다. 계급도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존재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지만 여전히 감동스러워했다. 그 새벽에 내린 박정우의 판단은 단순히 한 소대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그 자신의 인생도 바꿔놓았다. 신병 시절의 그 경험이 그를 평생 사람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도 그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할 때마다 그날의 다짐을 되새긴다.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산악구조대의 전설이 되어 신입대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세대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해지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이 된 것이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